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금 PF 문제를 필두로 제2금융권에서 저축은행들 이야기는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금융권의 약한 고리 중 카드사나 캐피탈사들의 이야기는 적은 편입니다. 최근 들어 카드사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카드사를 중심으로 카드사와 카드사를 이용하는 고객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채권 시장에서 은행채 발행이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데요.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은행채 이야기에 앞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만 언급하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작년 10월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채권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채권 수요가 사라져서 자금 경색 현상이 생겼었는데요. 그러니 안 그래도 기업들 회사채 안 팔리던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은행들이 자금 조달한다고 초우량 채권인 은행채 발행까지 늘려버리게 되면 그나마 있는 채권 수요까지 은행채 쪽으로 쏠려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은행이 아닌 다른 일반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때 정부에서 은행들한테 은행채 발행을 좀 자제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예금을 통해서 자금을 수혈하는데 올인을 했었죠. 그 과정에서 예금 유치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고금리 예금을 많이 유치를 했고. 그쵸. 은행채 발행은 자제해달라고 하고 어쨌든 은행들은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금은 필요한 거니까 당시 예금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 은행들끼리 말씀하신 것처럼 예금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게 됐고요. 1년 만기 예금에 5%가 넘는 이자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단기간에 불어난 정기예금 규모가 114조 원 가까이 됐고 이때 가입한 예금 만기가 이번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들 입장에서는 만기 이후에 빠져나갈 예금 이탈 상황을 또 대비해야 되잖아요. 돌려줄 돈을 또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네. 그럼 은행채 발행을 늘려서 현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최근 들어 지금 채권 시장에서 은행채 발행이 굉장히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요건 배경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이제 카드사하고 관련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현재 카드사들이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최근에 이렇게 은행채 발행이 급증하고 은행채 물량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퍼지니까 지금 카드사들이 자금 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카드사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하고는 다르게 예금 같은 걸 못 받잖아요. 근데 카드론 등 해서 대출은 해주는 구조고요. 그쵸. 카드사처럼 이런 예적금 같은 수신 기능이 없는 금융기관을 우리가 여신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카드사 같은 경우 여전채라는 여신 전문 채권을 채권 시장에 발행해서 자금을 주로 구하게 되는데요. 근데 최근에 들어 우량채인 은행채 물량이 늘면서 이 여전채 금리가 크게 올라가 버린 거죠. 왜냐하면 카드사들이 발행하는 이 여전채는 상대적으로 은행채와 비교해 하위 등급으로 평가받는 채권이니까 채권 시장에서 우량채인 은행채하고 경쟁해서 팔려면 이 여전채 금리가 더 높아야 경쟁이 되니까요. 그래야 팔 수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 이제 지금 이 여전채 금리가 3년물 기준으로 4% 후반, 5%에까지 육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반기하고 내년으로 갈수록 은행채 발행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전채 금리도 더 올라갈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수신 기능이 없으니까 또 이런 약점이 있네요. 네. 그리고 다른 문제가 또 있는 게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이 여전채는 26조 3천억 원이 넘는 상황인데 근데 이 중에 대부분의 채권이 발행될 당시에 1, 2% 수준에서 굉장히 낮은 금리로 발행된 채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것들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다시 채권을 또 발행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금리가 좀 전에 4% 후반에서 5%까지 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조달금리가 3배가 넘게 오른 상황에서 카드사들이 채권 갈아타기를 해야 된다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만큼 지금 상황이 카드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3배가 넘게 급증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지금 카드사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카드사뿐만이 아니라 캐피탈사도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사와 관련된 두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자금 조달 비용 급증이라는 여기에 더해 터지기 전까지는 부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리볼빙 문제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표면적으로는 카드사의 실적을 키워주는 큰 부분이지만 이건 절대 좋게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봐야 돼요. 아마 이 리볼빙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카드 요금은 지난달에 쓴 카드 대금을 한 달 지나서 이번 달에 내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리볼빙 서비스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번 달에 결제해야 할 이 카드 대금 일부를 다음 달로 연기를 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원래라면 이번 달에 100만 원을 결제해야 된다고 쳤을 때 일단 50만 원만 이번 달에 내고 나머지 50만 원은 다음 달로 연기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50만 원을 결제해도 되고요. 더 적게 하고 싶으면 10만 원, 20만 원만 결제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먼저 약정 결제 비율이라는 걸 설정하게 되는데 이걸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90%, 100%까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카드를 하나 만드는데 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약정 결제 비율을 20%로 설정했다고 치고 제가 카드 값으로 200만 원을 쓴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달에 카드 결제가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제가 약정 결제 비율을 20%로 했으니까 200만 원의 20%인 40만 원만 다음 달에 카드 값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60만 원은 그 다음 달에 갚으면 되는 거네요. 근데 이 리볼빙은 왜 쓰는 겁니까? 사실 이유도 간단해요. 만약에 제가 지난달에 카드 값으로 200만 원을 썼는데 이번 달에 어떤 일이 생겨서 카드 값보다 더 급한데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예상 못한 일이 생겨서 이번 달에 자금 사정이 나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바로 연체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볼빙 서비스를 활용하면 연체도 피할 수 있는 거고 결제 대금을 자기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기준이면 굳이 리볼빙을 안 쓸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결제를 밀어주는 게 공짜로 해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수수료가 있어요. 리볼빙 수수료라고 해서 이게 이자가 지금 평균 15%에서 17% 정도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세네요.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카드사에서 카드 사용자들한테 결제를 밀어주는 만큼 그 이자로 17%짜리 단기대출 서비스를 해주는 거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 리볼빙 수수료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꽤 짭짤한데요. 그래서 카드사들이 최근 이 리볼빙에 영업을 집중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 리볼빙이라는 게 말이 좋아 지금 결제를 미루는 거지 빚이 계속 쌓이고 못 갚는 상황에 쉽게 빠져들게 만드는 금융 서비스인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봐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약정 결제를 20%로 해놓은 리볼빙 서비스를 쓴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난달 카드 값을 200만 원을 썼다고 치면 이번 달에는 200만 원의 약정 결제 20%인 40만 원만 결제를 하면 됩니다. 나머지 160만 원은 다음 달 결제로 미루는 거고. 그쵸. 그러면 이제 일단 이 사람은 이번 달 카드를 안 써도 다음 달 160만 원은 무조건 결제를 할 게 있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아예 안 쓰기는 어려우니까 아껴 쓴다 치고 이번 달에 또 150만 원을 썼다 칠게요. 어차피 이래저래 생활비는 써야 되니까요. 그럼 앞에서 이월된 160만 원에 150만 원을 더해서 카드 값이 총 3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앞에서 200만 원을 결제를 못해서 리볼빙을 했는데 이제 와서 310만 원을 한 번에 결제를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사실 어렵죠. 맞아요. 일부만 결제하고 또 리볼빙을 하는 거예요. 리볼빙 할 때마다 이자 10% 후반대 계속 내면서요. 이렇게 계속 빚이 누적되면서 쌓여가는 구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상 카드 돌려막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근데 혹시 지금까지 한 설명에서 이 리볼빙이 카드사에 어떤 문제가 되는지 눈치챈 거 없습니까? 이 리볼빙이 약간 카드 연체에 착시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당장 이 리볼빙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람이 늘면 카드사의 실적도 늘고 좋은 것 같은데 사실상 연체가 진행된 사람들이 이 리볼빙 서비스에 숨겨져서 부실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더 이상 리볼빙이 안 될 때까지 끝까지 가서 더 크게 터져야 그때서야 연체의 실체가 드러나겠네요. 그니까요. 지금 이 리볼빙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리볼빙 잔액이 8월 기준으로 7조 4천억 가까이 돼서 역대 최대 상황인데요. 이 리볼빙 잔액 급증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번 달 쓴 돈을 다음 달 전부 결제 못한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는 거고 그게 연체로 안 드러난다는 겁니다. 당장 리볼빙으로 카드사들이 수익을 잘 내고 있다고 해서 이걸 마냥 좋게 볼 수만은 없는 거죠. 일부 언론 기사를 보면 카드 이용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매출도 커져서 카드사들 실적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오히려 카드사들의 순이익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돈 많이 빌려주고 매출 커졌다고 해서 그걸 마냥 좋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빌려준 돈의 성격을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인데요. 돈을 빌려주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을 많이 빌려줬을 때 그때가 진짜 좋은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카드사를 중심으로 한 풍선 효과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일단 시장 상황을 보면
지금은 사실상 대부업에서조차도 돈을 구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대부업에서 돈 안 빌려주잖아요. 진짜 소액 아니고서는. 맞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금리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대부업들 역시도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급증한 상태고요. 근데 법정 최고금리는 20%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리스크가 큰 대출자를 상대하는 이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금리 조건에서는 사업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대부업을 철수하거나 차라리 돈을 안 빌려주거나 혹은 담보대출 상품만 취급하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실정이에요. 업계 1위였던 러시안 캐시도 대부업 철수했잖아요. 며칠 전에 대부업 라이센스 반납한 거 기사 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보통 원래라면 이런 풍선 효과 이야기는 1, 2금융권의 문턱이 높아서 대부업 같은 데로 몰려서 풍선 효과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대부업을 이용하던 금융 취약계층들이 대부업 이용이 어려워지니까 현금 서비스에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DSR 규제로 은행 대출이 깐깐해지기 시작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고신용자들까지도 카드론에 몰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위에서 아래에서 전부 다 카드사 쪽으로 몰리네요. 그렇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요 금융권을 이용하다 DSR 규제 때문에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또 카드사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카드사 이용하는 것도 DSR 규제 적용받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기는 한데 근데 이 DSR 규제에 카드사의 현금 서비스랑 리볼빙은 빠져 있어요. 아, 그게 빠져 있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DSR 규제를 피해서 풍선 효과로 이렇게 DSR 규제를 받지 않는 카드사의 현금 서비스랑 리볼빙으로 최근 그 수요가 빠르게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 또 이런 식으로 부채가 늘어버리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카드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 하나하고 그리고 리볼빙으로 부실이 사실상 많이 가려져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시중은행하고 대부업 쪽에서 대출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모두가 카드사 쪽으로 몰리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급전창구를 찾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리볼빙 서비스는 계획 없이 쓰다가는 자칫 빚의 굴레에 빠져들 수 있으니까 정말 주의해야 하는 거고요. 철저히 계획적으로 쓸 수 없는 분이라면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요. 사실 계획적으로 쓸 수 있는 분들도 아예 쳐다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쓰다 보면 계획대로 되기가 힘들 거니까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카드사를 중심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중저신용자의 급전창구로 이용되는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그리고 리볼빙 잔액은 공시를 시작한 이후 현재 최대치에 이르렀다고 나옵니다. 어디서는 이런 부분을 카드사에 긍정적으로 분석하던데 과연 긍정적이기만 할까요? 받을 수 있는 돈을 빌려줘야 돈이 되는 거지. 받을 수도 없는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수수료 받았다고 좋아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야 시간이었습니다.